닌텐도의 기업 가치를 보면 이게 엔화 기준이니까 10배를 곱하면 닌텐도는 70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겠죠. 이걸 NC소프트하고 대비를 해보면 NC소프트가 지금 7조기 때문에 거의 10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리오부터 포켓몬까지 막강한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도 임대료를 못 내서 건물주에게 갈굼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기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딱 거기까지 닌텐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하던 종이카드였는데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전해진 카드라는 뜻의 단어가 카르타로 발음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걸로 도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일본 정부가 도박을 금지하면서 카르타가 같이 금지가 되는데 그때 글씨를 지우고 동물과 그림으로 카드를 만들면서 나온 게 화투죠. 물론 이것도 이제 금지가 됐어요. 근데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카드 수입을 허용하면서 일본 내 화투 판매도 허용이 되죠. 그때가 1886년이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온 회사가 바로 닌텐도예요. 당시 카드가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때리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무겁게 하면서도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쇠는 너무 비싸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고운 돌가루인 시멘트를 넣고 이게 대박이 났죠. 이분이 원래 시멘트 도매상이었기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게다가 겉이 종이이기 때문에 이 도박장에서 손톱으로 눌러서 표시목을 만드니까 도박장에서는 한 판 한 판마다 교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돈을 긁은 거죠. 이렇게 60년 정도를 화투 사업에 올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23살의 나이에 3대 사장이 취임을 해요. 이분이 창업주의 손자죠. 그리고 1955년에 미국으로 견학을 가게 되는데 당시 세계 최대 카드 회사인 USPC의 사옥을 보고 야 카드로 전 세계 1등 해봤자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신규 사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 이렇게 식품 회사도 하고 택시 회사도 했는데 둘 다 폭망을 하게 되죠. 이게 실제 제품 사진은 아닌데 군대에서 물 부어 먹는 전투 식량 있잖아요. 아마 그걸 판 것 같은데 이게 추억으로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이걸 먹을 리가 없죠. 그리고 택시 회사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는 이렇게 관용차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닌텐도가 러브 호텔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962년에 닌텐도가 상장을 했는데 실제 호텔을 했으면 자료가 남아있어야 하지만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아마도 도시전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닌텐도에서 이런 사업을 했던 이유가 당시에는 기술기업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화투만 만들던 회사다 보니 굳이 대졸자 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쓸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신규 사업은 이런 유통이라든가 서비스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닌텐도하고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하던 닌텐도의 신규 사업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말아먹고 말죠. 이분이 요코이 군페이라고 닌텐도에 입사한 최초의 공대 출신 엔지니어였죠. 60년대 대학 졸업이면 엄청난 학벌인데 면접 본 데 다 떨어지고 그냥 집이랑 가까워서 입사한 분이에요. 근데 군페이를 뽑은 닌텐도도 딱히 그 개발자를 쓸 데가 없었는지 화투 공장 시설물 관리를 맡기죠. 그때 군페이가 심심해서 만든 장난감이 사장 눈에 띄고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때 만든 제품이 이 울트라 핸드라는 제품인데 양쪽 손잡이를 잡고 가위처럼 당기면은 이게 쭉 나가면서 양쪽에 있는 흡착판이 물건을 잡죠. 나름 아이디어 제품이었던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나면서 120만 개를 팔아요. 참고로 이분은 1980년까지 대박과 쪽박을 오고 가던 닌텐도를 지켜낸 분이고 이 게임앤와치라는 닌텐도 최초의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면서 지금의 닌텐도를 만든 분이죠. 이분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개발한 후속작이 울트라 머신이라는 장치인데 이게 돌면서 공을 때리면 공이 튀어나가면서 야구 배트로 치는 장난감이었어요. 이것도 나름 꽤 성공을 거두죠. 이때부터 닌텐도는 만드는 족족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게 돼요. 미국에 출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죠. 이때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닌텐도에서 만든 MB블럭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레고고요. 이게 MB블럭이에요. 여기에 보면 MB라고 써있죠. 그러면서 닌텐도는 MB블럭과 레고를 비교하면서 비교 광고를 계속 게시를 해요. 둘이 호환이 된다라는 것도 게시하고 그리고 레고에 비해서 이렇게 동그란 블럭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죠. 그리고 레고는 네모났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하지만 MB블럭은 훨씬 재밌다 이런 비교 광고도 하게 돼요. 그러다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이 됐는지 레고로부터 소송도 당하죠. 물론 이제 소송은 이겼는데 결국엔 품질이 별로라서 이 사업도 접게 돼요. 이게 품질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게 MB블럭, 이게 레고고요. 이게 미국에서 특허 출원된 레고의 특허예요. 그리고 이건 닌텐도에서 출원한 미국 특허죠.
이게 레고가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해놨기 때문에 이 특허를 피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닌텐도가 어떻게 피했냐면은 이 아래쪽 체결 방식을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았던 거죠. 레고는 이렇게 세 부분에서 잡아주잖아요. 아래쪽 블럭을. 근데 닌텐도는 이게 두 군데밖에 못 잡아줘요. 이쪽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럭끼리 딱 결합이 돼야 되는데 쉽게 풀리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이 야마구치 사장의 성격이 이게 한번 욕을 먹으면은 개선을 해가지고 새로 제품 만들기보다도 아니 뭐 다른 제품 만들면 되지 하면서 또 쿨하게 또 접어요. 그리고 레고를 접고 나서 또 만든 제품이 광선총이에요. 여기서 빛이 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센서가 빛을 인식을 해서 스프링이 탕 튕기면서 이게 쪼개지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 꽤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이 야마우치 사장의 또 다른 성격이 뭐냐면 이분은 일단 싸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품을 많이 찍어요. 이때 120만 개를 팔면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때부터 야마우치 사장은 기본 100만 개씩 찍어요. 그러면서 싸게 만들죠. 근데 이 100만 개가 다 팔리면 좋은데 이런 장난감들은 유행도 많이 타고 워낙 또 싸고 빨리 만들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허니버터칩이나 꼬꼬면이 대박이 나도 시설을 잘 늘리지 않는 게 이런 이유인데 이분은 그런 거 없죠. 근데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재고 처리인데 이분이 재고 처리에 좀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활용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산처럼 쌓인 광선총으로 실내 사격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골프존 같은 거죠. 실내 매장에 전자장비를 설치를 해주고 그 설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용료를 받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반응이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게 197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오일 쇼크가 터져요. 그러면서 기름값이 폭등을 하면서 정부에서 전력 사용 제한을 걸어버리죠. 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은 유가가 폭등을 해버리면 달러가 쭉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어서 고유가에 꽤 민감하죠. 결국 이것도 시원하게 말아먹고 말죠. 그럼 산처럼 쌓인 이 재고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코인 게임기를 만들어서 또 미국에 또 수출을 했어요. 또. 그래서 또 쏠쏠하게 회수를 하죠. 근데 이게 망하지 않았다 뿐이지 여전히 적자라서 재무제표는 빨간색으로 도배가 돼 있었겠죠. 그러다 1980년도에 미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죠. 뉴욕에 미국 법인을 만들고 자기 사위를 지사장으로 보내면서 시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 닌텐도에서 만든 이 비행기 게임이 일본에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꽤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려 3,000개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요. 당시 일본의 다른 게임 회사인 남코나 코나미 같은 데는 대부분 미국 기업에 라이센스를 주고 로얄티만 받아서 빠르게 유통을 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건 투자비가 안 들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근데 닌텐도는 일본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이게 만드는 시간, 배 타고 가는 시간 이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사이에 인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3,000개 중에 1,000개는 어찌어찌 해서 팔고 2,000개는 창고에 박아놓고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이게 크기가 작지가 않은데 이걸 2,000개를 들고 있으려면 창고 임대료만 해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서 제품을 못 파니까 미국 닌텐도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창고 임대료가 밀리게 되죠. 당시 이분이 창고 건물주였는데 원래 부동산 건설업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다 보니 좀 보수적이기도 했고 지금도 어르신들은 게임 안 좋게 보는데 월세도 못 내는 애들 얼굴이나 보자 하고 왔는데 아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직원들 모아놓고 이분이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아마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정해놓고 임대료 못 내면은 2,000대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넘겨버리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럼 미국 닌텐도 입장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압류당한 다음에 빈털터리가 된다. 두 번째는 고철값만 받고 팔아버린 다음에 일본으로 튄다. 세 번째는 재고 2,000대에 새로운 게임을 깔아서 판다 였고 결국 압류 전까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분이 당시 야마우치 사장의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낙하산으로 들어온 분인데 사장이 미국에 보낼 게임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이분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미국 지사로 보낼 게임을 만들게 되죠. 원래 이분은 만화 그리는데 좀 소질이 있어서 게임기 외부 디자인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죠.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킹콩을 모티브로 해서 덩키콩이라는 이름의 게임을 만들어내고 유저가 조작하는 이 캐릭터의 이름을 점프맨으로 짓고 착수 3개월 만에 게임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직원들은 이 망한 게임기에 보드를 바꾸고 스티커도 새로 붙이면서 이식 작업을 벌이게 돼요. 근데 당시 미국 직원들이 이 점프맨의 이름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새로운 이름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들을 갈구던 건물주 마리오의 이름을 이 캐릭터에 붙여버리게 되죠. 이분의 언론 인터뷰 기사에는 뭐 로열티 주면 받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만 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닌텐도 입장에서도 이걸 섣불리 인정했다가는 모델료를 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코멘트 상태인 거죠. 어쨌든 이 게임은 대박이 나면서 미국에서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닌텐도의 이름을 알리면서 마리오와 당시 3년차 신입사원이었던 미야모토 시게루는 닌텐도의 역사가 되죠.